응력에 관한 그 좌표 변환이죠. 그러니까 축의 각도가 바뀌었을 때 응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응력을 주제로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형률인데, 그래서 변형률을 대상으로 저번 시간에 시그마와 타우를 가지고 각도가 변하면 어떤 식으로 변화된 좌표축에 대해서 응력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걸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입실론과 감마에 관해서 평면 응력하고 평면 변형률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확실하게 나옵니다. 평면 응력은 응력이 평면 내에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응력이 평면 내에만 존재하는 경우. 시그마 Z하고, 그러니까 Z축에 관련된 노멀 스트레스랑 시어 스트레스 몽땅 0인 경우, 이런 경우를 평면 응력. 그리고 나머지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단축 응력이나 바이액시얼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를 평면 응력 상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평면 변형률 상태라는 말을, 그런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Z축에 관련된 변형률이 모두 0인 경우. 그래서 요것만 0이고, 그죠? 요것만 0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되는 시그마 Z는 0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면 응력의 경우에도 시그마 Z는 0이지만 입실론 Z는 0이 아닙니다. 입실론 Z는 있어요. 왜냐하면 포화성 효과 때문에. 그래서 평면 응력, 평면 변형률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 응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응력의 컴포넌트가 0인 경우. 그렇지만 변형률은 입실론 Z 같은 경우는 0이 아닙니다. 포화성 효과 때문에. 하지만 감마, 시어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0입니다. Z축에 관련된 시어 스트레인은 0입니다.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Z, 그 다음에 감마 Z에 관련된 건 다 0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포화성 효과가 있지만, 포화성 효과가 있는데 입실론 Z가 0이라는 얘기는 시그마 Z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쪽 바이액시얼로 압축을 받는데, 압축을 받고 있으면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Z축 방향으로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는데 그게 변형률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팽창을 못하게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팽창하는 것만치 힘을 줘서 입실론 Z가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시그마 Z는 0이 아닙니다. 평면 변형률 상태에서. 그래서 영어로는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구조물의 예를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평면 변형률 같으면 길이 방향으로 긴 댐 같은 거 있죠. 길이 방향으로 긴 댐이 있는데 그거를 섹션을 잘라서 그거를 2차원 형태의 구조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평면 변형률의 그 상태에 해당되는 조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는 변형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길쭉한 거를 단면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에도 다 구속되어 있죠. 평면 응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플레이트 같은 거, 막 같은 거, 그런 거는 힘을 있으면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방향 이렇게 하중을 갖고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여기 반력이 이렇게 작용해야겠죠. 그래야지 평형이 성립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중이 작용하니까 이 두께 방향으로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평면 응력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면 응력과 평면 변형률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죠? 대상되는 구조물이 다릅니다.
평면 응력 상태 중에 파성 레이셔가 0인 경우에는 파성 효과가 없으니까 입실론 Z는 0이 되겠죠. 자, 시그마 Z도 0이고 입실론 Z도 0입니다. 그래서 변환 공식 같은 경우에 응력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평면 변형률하고 평면 응력 상태일 경우에는 저번에 후쿠의 법칙 얘기했었죠. 후쿠의 법칙. 후쿠의 법칙이 이거 지금 그 3차원이니까 2차원이니까 시그마 x, 시그마 y, 입실론 z에 해당되는 3x1 벡터하고 입실론에 해당되는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y를 연관 짓는 이러한 3x3 매트릭스 있었죠. 그죠? 요게 플레인 응력 상태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유도를 하고 요 값이 뭔지 냈었는데 평면 변형률 상태가 되면 플레인 스트레인 상태가 되면 여기가 바뀌어요. 요 값이 바뀝니다. 그때 유도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도한 게 입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시그마 y 2 그죠? 그 다음에 입실론 y는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2 플러스 시그마 y 나누기 2 감마 xy는 g분의 타우 xy 이렇게 해서 요거를 뒤집은 게 여기였죠. 그런데 이 관계 자체가 평면 응력이랑 평면 변형률 상태가 달라요. 평면 변형률이 되면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죠. 추가되는 게 마이너스 뮤 시그마 z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z가 0이 아닙니다. 자,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시그마 z는 주어지는 값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값이 아닙니다. 시그마 x하고 시그마 x랑 시그마 y가 있을 경우에 팽창하죠, 그죠? 파송효과 때문에 이 두께 방향으로 변형이 있어요. 그 변형은 입실론 z잖아요, 그죠? 입실론 z는 마이너스 뮤 시그마 x 2 마이너스 시그마 y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인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스가 시그마 z. 이러한 스트레인을 만드는 스트레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그마 z는 0이 아니라 그럴 때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뮤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시그마 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수식이 바뀌고 똑같은 방법으로 뒤집으면 여기에 값이 달라집니다. 책엔 없네요, 근데. 그래서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실론 x라는 건 x 방향으로 변형이 생기는 거, 그죠? y는 y 방향으로 변형이 생깁니다. 여기에 사실은 화성 효과 때문에 요게 길이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죠? 디멘션이 y 방향 디멘션이 줄어들 건데 그거는 표시를 안 했어요. 그거 표시를 안 했지만 이런 형태로 되고 y는 이렇게 되고 감마는 형태만 찍어집니다. 면적이나 다른 것들은 변화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변화된 좌표축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실론 x가 여기 있습니다. 입실론 x가 여기 있는데 이쪽 방향 x1 엑시스에 대해서는 요만한 크기가 되죠. 요만한 크기에 요게 입실론 x dx 코사인 제타. 그 다음에 입실론 y도 여기 있고 감마도 여기 있고. 아무튼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결과물은 스트레스일 경우하고 똑같고 하나 차이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감마에 2분의 1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식에서 시그마에 관한 수식, 시그마 x에 관한 수식을 시그마 x를 입실론 x로 대체하고 시그마 y를 입실론 y로 대체하고 타우 xy를 2분의 감마 xy로 대체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환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환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여기 수식이 있죠. 2분의 감마 xy가 여기 사용됩니다.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처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그마에 관한 수식에 전부 입실론으로 바꾸면 되고 감마 x 2분의 감마 xy가 타우 xy 대신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질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x1 플러스 입실론 y1은 입실론 1, 입실론 2하고 같습니다. 프린시팔 스트레인이겠죠. 입실론 1은 입실론 2, 입실론 1, 입실론 2는 프린시팔 스트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xy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형률, 그죠? 주변형률 이렇게 되고 여기 입실론 1, 입실론 2가 이런 형태로 계산됩니다. 여기는 2분의 1이 빠졌네요, 그죠? 왜냐하면 2분의 감마 xy로 바뀌었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요것만 다릅니다. 평면 변형률에 관한 모어 서클 해서 모어 서클 그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전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포지티브입니다. 아래쪽에 양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2분의 1이 사용됐다는 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평면 음력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요거를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변형률을 그러니까 변형률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먼저 얘기하고 스트레인을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먼저 얘기하고 스트레인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구조물에 힘을 받는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힘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힘은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응력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거나 읽어낼 수 있는 값은 이 스트레인 값이에요. 응력은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장비 센서입니다.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센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요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얇은 판, 비닐판 같은 좀 딱딱한 비닐판 있죠. 비닐판에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어요. 구리선 그 전기가 통하는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프린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게 그리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납땜을 해서 전선하고 이렇게 납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납땜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요런 게 얇은 필름 위에다가, 필름처럼 생겼어요. 필름 위에다가 쫙 프린트 되어 있어갖고, 여기는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에요.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고, 요거를 일회용 접착제 비슷한 걸로, 일회용 접착제로 스트레인을 재고 싶은 데다가 딱 붙여요. 딱 붙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철근 같은 데 많이 붙여요. 철근이나 아니면 형광 같은 데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힘을 줘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상 구조물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딱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이 힘을 받아서 늘어났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봉에다가 이런 봉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당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중을 주기 전에 붙여야겠죠? 그죠? 하중을 주기 전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저항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저항값을. 이러고 난 다음에 하중을 줍니다. 하중을 주면 구조물이 변형이 생기죠. 이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이것도 같이 늘어나니까 여기 원래 있던 요거의 저항값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저항값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통해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거를 측정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이 방향으로 변형이 있는 것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이쪽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스트레인 게이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쪽 방향으로만 측정할 수 있으니까, 옆으로 측정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돌려서 하나 더 붙여야 돼요.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복합시켜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요거는 이쪽 방향이고, 이건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니까 요거를 붙이면 선이 4개 필요해요. 선이 4개 필요하고, 이쪽 방향 스트레인이랑 이쪽 방향 스트레인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떠한 구조물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큰 플레이트 같은 게 있고, 큰 플레이트에 여기에 시그마 Y에 해당되는 능력, 시그마 X에 해당되는 능력,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단력도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 우리가 이거 조그만 거니까 어떤 지점에서 여기서 작용하는 시그마 X, 시그마 Y, 이걸 알고 싶다. 혹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입실론 X, 입실론 감마 XY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기본적으로 3개를 붙여야 돼요. 3개를. 요것도 안 되고, 요거는 불충분하고, 요거는 시그마 X, 시그마 Y만 될 수 있어요. 하나 더 재야 돼요. 하나 더 재야 되는데, 시어 스트레인은 직접적으로 잴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보면 이쪽 방향, 그죠? 이쪽 방향 세 군데서 재죠. 세 군데서 재죠. 그래서 요렇게 방향을 달리하면서 세 군데에서 재면 이걸 통해서 각 방향에, 그러니까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Y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재료 자체가 탄성계수, 포화송비가 알려져 있는 물체다. 알려져 있는 재료다. 그러면은 아까 금방 저기 수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수식이 시그마 x, 시그마 y, 감마 xy다. 타워 xy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3x3 매트릭스가 E하고 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 알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y가 있는데 여기서 측정한 요러한 장치를 가지고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를 넣게 되면 요거 계산을 통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 감마 xy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응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이쪽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 세 군데에서 측정하죠. 그래서 입실론 뭐 y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서 뭐라고 붙였을까요? 이름은 x1, x2라고 했을까요? 입실론 x1, 입실론 x2 이런 게 있으면 금방 우리가 배운 모어서클에 의한 공식 있죠. 그걸 통해 갖고 요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지수가 3개죠. 여기도 우리가 3개를 저기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 변환하는 공식도 식이 3개일 거예요. 그럼 미지수 3개니까 여기서 3개 값을 구해낼 수 있고, 그래서 요걸 곱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구해집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뭐 8분의 1에서 1.2인치 크기다. 이렇게 돼서 되게 작습니다. 강제 붙이는 거는 작아도 되고, 강제 붙이는 거는 균일하잖아요, 비교적. 균일하니까, 재료 특성 자체가 균일하니까 작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 붙이겠다 그러면 좀 커야 돼요. 콘크리트는 힘을 받으면 골재랑 시멘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점에 따라서 불균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좀 커야 되고, 또 균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려고 그러면 좀 커야 돼요. 사실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변형이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걸 생각하면 균열이 여기를 통과한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별로 스트레인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별로 없고, 여기만 집중해서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부분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가지고 사실상 콘크리트의 인장 같은 거를 측정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더라도 콘크리트에 사용하려면 이게 상당히 커야 된다. 표면에 부착하여 변형률에 비례하여 길이 변화한다. 연속된 와이어, 그러니까 프린트된 이런 그런 겁니다. 길이 변화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화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루는 스트레인의 단위라 그럴까? 단위는 10-6승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이크로 단위를 많이 사용해요. 마이크로 단위. 그 다음에 대충 변형률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변형률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런 거는 아직 안 배웠죠? 철근 같으면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죠. 요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시그마, 여기가 입실론, 여기가 시그마니까 요 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0.002 정도, 이런 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인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스트레스고 여기가 스트레인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직선처럼 보이다가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취성적인 타격이 일어나죠. 압축을 받을 때. 그래서 압축을 받을 때 요 값은 0.002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철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탄성계수하고 요 항복 국력 이런 거 고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성계수는 보통 철근 같은 경우에는 20만 MPa, 그 다음에 FY는 400 MPa, 뭐 이렇게 해서 요 값이 0.00178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죠. 하여튼 우리가 다루는 스트레인의 범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의 6승 단위로 한다 그러면 이게 178 마이크로죠. 178 마이크로. 그러니까 항복을 하기 전 이쪽에서는 이거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변형량은 오더가 이런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세 방향의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첫 번째 요게 방향 하나니까 이건 두 개, 요것도 세 개죠. 요거 세 개, 요것도 세 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트레인 로젯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인 로젯.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로 변형률을 측정한 다음에 후크의 법칙에 대입하여 응력을 계산한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저울 있죠, 저울이 어떤 원리로 힘을, 그러니까 무게를 잴 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저울 어떻게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스프링 말고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값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그 재료, 쇠가 제일 좋겠죠, 그죠? 쇠 같은 거를 그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하중이 가해지면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스트레인 게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변형률 측정해서 거기다 탄성계수 이거 곱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중을 계산할 수 있어요. 로드셀이라고 그러죠. 로드셀이라고. 저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울이라 그러는 거고, 로드셀이라는 거는 이제 구조 실험할 때 로드셀이라는 걸 끼워 넣어서 그 하중이 얼마나 가해지는지 그걸 우리가 계측을 합니다. 물론 그런 로드셀이나 저울에 사용되는 그 재료는 이 탄성계수 값이 정확히 알려져 있어야 되고, 그 값이 온도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좀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중을 줬다 뺐다 할 때 그때 완전 선형적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은 선형성입니다. 선형성. 여기가 직선이라야 돼요. 완전 직선이라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지.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 비례하지 않잖아요. 비례하지 않으니까 그 오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힘을 이렇게 한번 줬다가 다시 뺐다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이게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걸 탄성적인 재료는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세하게 틀려지거든요. 근데 그런 틀려지는 그런 성질이 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저울을 만듭니다. 예제 7.7은 뭔가요? 그래서 입실론 x가 340 곱하기 10의 6승, 입실론 y는 1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은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실제로 요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요런 스트레인을 받게 되면 요렇게 형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세타가 30도 방향의 요소에 대한 변형률, 주 변형률, 최대 전단 변형률을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변형률부터 먼저 구하면, 그래서 340, 그죠? 340 그리고 여기 180이니까 2로 나누면 90에 해당되는 점을 찍으면 되죠. 모서클이 안 그려져 있네요. 요 스트레인은, 시어 스트레인은 플러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시어 스트레스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시어 스트레스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플러스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스트레인은 이렇게, 혹은 나머지 이게 델타인 거죠. 혹은 요거를 생각하면 요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선이나 빨간선 요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면 플러스 방향의 시어 스트레인입니다. 사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받아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형했다고 생각하지만 요걸 싹 돌리면 빨간색이 됩니다. 그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요 지금 빨간색 형태로 생긴 거죠. 빨간색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방향의 양의 전단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340하고 90에 해당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110 마이너스 90에 해당되는 점을 찍고 서클을 구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어 서클 사용해서 값을 구했더니 프린시펄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370과 80입니다. 370과 80. 여기 370이고 80. 그죠? 370, 80이고, 그 다음 이 경우는 스트레인이 없으니까, 시어 스트레인이 없으니까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찌그러지지 않고 그냥 스케일에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만 그립니다. 그림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숫자로 이렇게 엡실론 x는 340 마이크로, 엡실론 y는 110 마이크로, 감마 xy는 180 마이크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플러스니까 이거 늘어난 거죠. 340만큼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입실론 y는 110만큼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 xy는 플러스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만치 올려도 되고, 요걸 요렇게 옮겨도 되고, 요 각도 만들고, 아니면 이거를 이쪽으로 해도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요거랑 평행하게 여기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요 요소가 노란색으로 변형했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여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어 스트레인을 이쪽에다 적용시켜 갖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끊어도 됩니다.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뭔가 찌그러졌죠? 자, 요렇게는 될 수 없어요. 이거 잘못 그림, 잘못 그림. 그래서 더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노멀 스트레인을 먼저 적용시켜 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노멀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요걸 먼저 그려요.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만 찌그러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 스트레인이 작용하면 이렇게 된 게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지, 저기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찌그러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프린시펄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상태를 나타낸 것. 요거는 30도 회전시켰을 때 그때의 상태입니다. 여기는 맥시멈 시어 스트레인이죠. 여기 각도 구하는 거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거라고 믿고 지나갈게요. 스트레스랑 같습니다. 여기에 모어서클을 사용하지 않고 풀이를 했습니다. 풀이를 하고 공식에 나와서 쭉 풀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저기 스트레스하고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림, 변형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스트레인 로젯을 사용해서 이러한 각도를 가진 스트레인 로젯을 사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서 3개의 값을 구했어요. 3개의 값을. 그래서 여기 입실론 A, 입실론 B, 입실론 C 이렇게 입실론 A, 입실론 C, 입실론 B 이런 형태로 값을 구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Y를 어떻게 변환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XY 축이라 그러면 입실론 X가 입실론 A랑 같을 거고, 입실론 Y랑 입실론 C는 같을 거고, 감마 XY는 여기서부터 요 수식에 넣어서 모어서클의 변환 공식이죠. 모어서클의 변환 공식을 넣으면 여기 감마 XY 여기 있고, 입실론 A하고 C는 여기서 이런 값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감마 XY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젯이 저것처럼 서로 게이지 간에, 스트레이트 게이지 간에 45도 각도를 가지도록 그렇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도가 같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같아지도록 한다는 얘기는 서로 60도의 각도를 가지도록 이렇게 120도, 그죠? 120도의 각도를 가지도록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변환을 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한 건데 스트레인의 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탄성계수하고 전달 탄성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달을 받는 요소의 전달 변형률이 이거다. 그 다음에 45도 회전시키면 그 순수 전달을 45도 회전시키면 프린시플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그죠? 순수 전달은 이런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에 타오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 시그마 x, 시그마 y가 없어요. 그러면 모어 서클 상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요점이랑 요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을 모어 서클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시그마 1, 시그마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게 타우니까 요점이 0, 타우 이렇게 되죠. 그럼 반지름은 타우가 되고, 요거는 크기는 타우,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돼서 여기 그 얘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시그마 1, 시그마 2, 바이액시얼 상태니까 이렇게 돼서 이 타우, 시그마 1이 타우고 시그마 2가 마이너스 타우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1은 요거고 입실론 2는 요거다. 감마는 없다. 그죠? 그래서 프린시플 스트레인 상태가 되죠. 프린시플 스트레인 상태. 이러한 요소에 작용하는 스트레인이 입실론 1이 저기에 있는 값 타우 1 마이너스 누, 여기는 입실론 2는 마이너스 타우 1 플러스 누, 1 플러스 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회전시켜서 맥시멈 시어 스트레인 상태로 만들면, 그때 스트레인은 모어 서클에 넣어서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값이 요겁니다. 요거. 그죠? 값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어 서클에서 이렇게 쓰면 여기 이렇게 두 개 시키는 거고, 여기가 입실론 1, 입실론 2가 되고, 이렇게 1이 되니까 맥시멈 시어 스트레인은 이 지점 값은 요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분의 감마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시어 스트레인 공식은 2분의 감마를 사용하잖아요. 스트레인 변환 공식은 2분의 감마를 사용하죠. 그래서 2분의 감마는 요거랑 같아야 된다. 즉, 요 값이 2분의 감마랑 같습니다. 2분의 감마가 요거랑 되죠. 2의 타우 1 플러스 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분의 감마는 다시 요거랑 같죠, 그죠? 감마는 타우 나누기 g니까 요거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g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6장 아니 7장은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7장 내용 중에? 팔장은 압력용기 보호 및 조합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조합 하중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하중이 작용하고 축하중, 전단, 비틀림, 핌 이런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런 게 작용했을 때 어떠한 응력이 발생하는지 그거 얘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예를 들어 축하중이랑 핌이 같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나? 비틀림이랑 축하중이 같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압력용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스킵을 할게요. 여기 스킵하고 우리는 보호 조합 하중 여기에 대해서만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생각하는 방법대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축하중이 작용하면 뭐가 발생되죠? 노멀 스트레스, 그죠? 입실론 x 방향 축하중이 작용하면 시그마 x가 작용합니다. 전단이 작용하면 타우가 발생합니다. 핌이 작용하면 시그마 x, 그죠? 그러면 여기도 시그마 x고 여기도 시그마 x니까 두 개 합치면 돼요. 비틀림이 작용하면 타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 타우랑 여기 타우 합치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랑 시그마끼리 타우랑 타우끼리 합치면 됩니다. 그게 조합 하중이고 8.4 보호에서의 최대 응력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죠? 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러한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한 섹션이 있는데 이 섹션의 높이에 따라서 응력이 발생하는 응력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이제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C점이 중립축이라고 하면 중립축에서는 노멀 스트레스가 제로, 그죠? 시어 스트레스는 맥시멈입니다. 그럼 C점에서는 응력 상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노멀 스트레스는 없고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맨 윗 레이어 그리고 맨 밑에 그러니까 연단에서는 시어 스트레스는 0입니다. 노멀 스트레스는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압축만 있고 전단 없고 여기는 인장만 있고 전단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 사이 B점하고 D점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시어 스트레스는 밑으로 작용하죠. 시어 스트레스는 여기서 면에서 보면 여기 밑으로 작용하고 여기도 밑으로 작용합니다. 크기는 단면 1.5m 가지고 계산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하니까 이게 간격이 같다 그러면 A, B, C, D 사이에 간격이 같다 그러면 요 시어 스트레스 크기랑 요 크기랑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멀 스트레스 방향은 B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으니까 압축을 가질 거고 D는 밑에 있어서 인장을 가질 거고 그러면 응력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보호 서클에 넣어서 이러한 프린시플 스트레스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환할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프린시플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시어 스트레스가 없는 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C점 같은 경우에는 45도 방향이에요. 그죠? 45도 방향. 그 다음에 B점이랑 D점은 이 응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프린시플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시어 스트레인이 발생하는
그런 응력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5도 돌리면 맥시멈 시어가 나타나는 그런 응력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지점의 응력 상태를 시그마하고 타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모어 서클에 넣어서 프린시펄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보가 파괴된다 그러면 이 보가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파괴된다 그러면 그게 압축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고 인장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고 전단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재료에 따라서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재료는 압축을 잘 견디고 어떤 재료는 인장을 잘 견디고 어떤 재료는 전단을 잘 견디고 혹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압축에 대해서 약하고 인장에 대해서 약하고 전단에 대해서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계산되는 프린시펄 스트레스의 크기 여기서 계산되는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의 크기를 가지고 이 보가 파괴되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발생된 요 값하고 요것만 가지고 이 보를 검토할 수는 없어요. 그죠? 검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장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나요? 이거를 어떤 강제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빗살무늬 모양, 45도 빗살무늬 모양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거는 강제가 전단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전단에 의해서 항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는 이 상태인데 요거를 돌리면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발생하는 요 크기를 재료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5도 방향으로 항복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지점에 따라서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가지고 프린시펄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고 그 각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 각도를 이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어서 그린 그림. 그래서 이거 점선은 뭐고 실선은 뭘까요? 칸터 형태로 되어 있죠. 칸터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는 프린시펄 텐사일 스트레스 거고 하나는 프린시펄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점 같으면 요점이다. 요점 같으면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응력 상태 혹은 이러한 응력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쪽이 텐사일 방향이고 이쪽이 컴프레시브 방향이죠. 그래서 그 두 방향은 서로 90도 각도를 보고 하여튼 그 주각을 요 지점에 있는 요 점에 요거 혹은 요 각도가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따라서 이어서 그린 거예요. 따라서 이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요점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인장이죠. 그래서 점선은 인장이고 압축은 실선은 인장이고 점선은 압축이죠. 그래서 인장과 압축은 서로 90도 방향입니다. 모든 그려진 점에서 한번 보세요. 딱 그 점에서 실선하고 점선의 각도는 90도예요. 캔틸레버의 경우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여기 있는 응력 궤적이라고 부릅니다. 응력 궤적. 실제로 응력 궤적 이거는 뭐랑 비슷할까요, 이게? 뭐랑 비슷할까요? 콘크리트 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하중에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균열이 생기면 요거랑 비슷할 거예요. 점선이 균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 이게 인장이라고 했잖아요. 인장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인장 프린시펄 텐사일 스트레스가 발생하니까 고개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균열이 이렇게
이쪽에 오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콘크리트 시간에 배우겠지만 요 가운데 말고 이쪽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발생하는 균열을 사인장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칸토 혹은 응력 등고선이라고 부르는 그림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의미가 주응력의 크기가 동일한 점을 연결하는 곡선이다. 주응력의 크기가 동일한 점을 연결하는 곡선이다. 어디가 제일 값이 높을까요? 칸토 플러스는 색깔로 그리면 제일 좋은데 여기가 인장능력이 제일 최대인 지점이니까 여기 값이 제일 높고 일로 가면 갈수록 값이 낮아지는 그런 칸토 플러스겠죠. 와이드 플랜지 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A, B, C, D, E 점에 대해서 노멀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거를 모서클에 넣어서 주응력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제 8.3은 금방 했던 거를 실제로 값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러한 하중 단면 보의 길이는 여기 있고 섹션은 여기 있습니다. 요 MN 섹션 MN에 여기서 주응력과 최대 전달 응력을 산정해라. 그리고 평면 내 응력만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요 섹션 MN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랑 모멘트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1학기 때 범위입니다. 모멘트는 여기 있습니다. 모멘트는 32400, 시어는 3600. 그래서 모멘트랑 시어 포스가 산정됐으면 my 나누기 I y 나누기 I 해서 노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VQ 나누기 IB 해서 이러한 형태의 시어 스트레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Y 값을 변화시키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어 스트레스는 단면 Z, 그러니까 Y 좌표 값의 선형으로 변하는 이러한 함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어 스트레스가 그려지고 시어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가 그려지고 각 포인트에 2700영을 가지고 여기 시그마 1을 계산하면 이렇게 시그마 2를 계산하면 이렇게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구하는 게 값을 집어넣어서 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식에다가 이 공식에 시그마 x에 해당되는 거 넣고 시그마 y는 여기죠. 그 다음에 타우 xy를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여기를 나타내는 이런 곡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 타우 xy가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진다는 건 지금까지 저번까지 했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린시펄 스트레스 A, B, C, D, E, F, G 점에서의 프린시펄 스트레스는 이렇게 시그마 1은 이렇게 시그마 2는 이렇게 타워 맥시멈은 이렇게 된다.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시어 스트레스가 단면 중앙에서 제일 큰 값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여기서 발생해요. 그죠?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방향하고 상관없이, 그죠? 방향하고 무관하게 얘기한 거죠. 최대 인자 능력은 생각한 것처럼 여기 하단에서, 최대 압축 능력은 상단에서 발생할 때 맞는데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수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엑셀로도 그냥 계산할 수 있겠죠? 요게 있으면 요걸 가지고 요거를 엑셀로 그냥 계산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